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진다. 김혜옥은 이불을 개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관절이 뻐근했지만 몸은 이미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68년을 산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어둠 속에서도 익숙했다. 26에 이 여간에 시집와서 42년을 같은 길을 걸었다. 벽지는 3번 바뀌었고 마루는 2번 갈았지만 발바닥에 닿는 나무의 감촉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보일러실 앞을 지나며 해옥은 온도계를 확인했다. 영상 2도. 아직 겨울 끝자락이었다. 강원도 산골의 3월은 서울보다 한 달은 더 추웠다. 여보. 부엌불을 켜며 해옥은 습관처럼 중얼거렸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속 남편 이승만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속 그는 40살 여관 앞에서 은하여관 간판을 배경으로 찍은 것이었다. 지금으로부터 28회 전. 그때는 손님이 넘쳐나서 방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해옥은 큰 냄비에 물을 받았다. 시트를 삶을 시간이었다. 하얀 무명 시트를 냄비에 넣고 과탄산소다를 한 스푼 떨어뜨렸다. 보글보글 끓는 물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 그날도 이렇게 시트를 삶고 있었다. 남편은 2층 복도 전구를 갈아 끼우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졌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허리와 머리를 다쳐 닷새 만에 눈을 감았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여관은 너무 조용했다. 그제야 해옥은 깨달았다. 이 건물을 지탱해온 건 자신의 손길이 아니라 둘이 함께 나눈 시간이었다는 것을. 엄마는 이제 그만 쉬셔야죠. 아들 지훈이 가끔 전화로 말했다. 하지만 해옥은 쉬는 법을 몰랐다. 시트를 삶고 마당을 쓸고 방마다 환기를 시키는 일상이 없다면 자신은 무엇으로 채워질까?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냄비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해옥은 나무 집게로 시트를 건져 올려 찬물에 헹궜다. 손이 시렸지만 이 과정만큼은 기계에 맡기고 싶지 않았다. 사람 손을 거친 시트는 달랐다. 손님들도 알았다. 여관집 이불은 뽀송뽀송해서 좋아. 단골 할아버지가 한 번은 그렇게 말했다. 그 말 한마디가 해옥을 일으켜 세웠다. 이제 손님은 많지 않았다. 한 달에 5팀. 주로 등산객이나 공사 인부들이었다. 스마트폰으로 예약하는 세상에 전화로만 예약받는 은하여관은 점점 잊혀져 갔다. 그래도 해옥은 여관 문을 닫을 생각이 없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남편과의 추억, 아들이 자란 공간, 그리고 자신의 삶 그 자체였다. 해옥은 삶은 시트를 빨랫줄에 널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산 너머로 붉은 빛이 번지며 하늘을 밀어 올렸다. 해옥은 빨래 집게를 손에 쥔 채 잠시 그 풍경을 바라봤다. 오늘도 버텨보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국수를 삶을 시간이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해옥의 하루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엄마 나야. 현관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옥은 손에 쥔 행주를 내려놓고 황급히 문 쪽으로 향했다. 지훈이었다. 그리고 그 옆엔 며느리 서진이 서 있었다. 어머 오냐? 연락도 없이 왜 이렇게 갑자기? 해옥은 반가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들을 맞았다. 지훈은 여행 가방을 질질 끌며 들어왔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엔 피로가 가득했다. 한동안 여기서 좀 있으려고요. 서진이 가방을 복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다. 검은색 패딩과 청바지 차림의 서진은 여관 입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질적이었다. 마치 잡지에서 오려낸 사람처럼. 그래, 그래. 방은 얼마든지 있지. 2층 큰 방 쓰거라. 해옥은 부산하게 슬리퍼를 꺼내주고 보일러 온도를 올렸다. 아들이 집에 온다는 건 언제나 기쁜 일이었다. 하지만 왜인지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해옥이 정성껏 차린 된장찌개와 두부조림 앞에서 지우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서진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지훈아, 많이 힘들었니? 해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사업이 안 됐어요. 투자자가 빠지는 바람에 회사 정리했어요. 그래도 건강이 최고지.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해옥은 아들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서진이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머니,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빚이 있어요. 꽤 많이요. 해옥은 숨이 턱 막혔다. 빚. 그 단어는 해옥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었다. 남편과 함께 여관을 운영하며 단 한 번도 빚을 진 적이 없었다. 그게 자랑이었다. 얼마나?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우선 좀 쉬어야겠어요.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진도 따라 일어서며 그릇을 개수대에 놓지도 않고 2층으로 올라갔다. 해옥은 혼자 남아 식탁을 치우며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지훈이 노트북을 들고 부엌으로 내려왔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해옥은 설거지하던 손을 닫고 식탁에 앉았다. 지훈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그곳엔 은하여관 리모델링 사업 계획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이 여관 게스트하우스로 바꾸면 돈 됩니다. 지훈의 목소리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다. 화면엔 깔끔한 인테리어 사진들과 숫자들이 빼곡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레트로 감성 좋아해요. 여기 위치도 나쁘지 않고 SNS 마케팅 잘하면 충분히 뜹니다. 정부 지원금도 있고요. 해옥은 화면을 들여다봤지만 무슨 말인지 반도 이해할 수 없었다. 게스트하우스, SNS, 지원금. 모두 낯선 단어들이었다. 그런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초기 투자금은 대출로 해결하고 정부 지원금 받으면 돼요. 어머니 명의로 하면 조건도 좋고요. 그때 서진이 계단을 내려오며 끼어들었다. 요즘 이런 시골 여관 리모델링에서 대박난 케이스 많아요. 어머니, 이대로 있으면 여관 유지도 힘들잖아요. 차라리 새로 시작하는 게 나아요. 해옥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다. 지훈의 눈엔 간절함이, 서진의 눈엔 계산이 서려 있었다. 엄마, 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이번엔 제대로 해볼게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해옥은 가슴이 미어졌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까지 진 아들. 그런 아들이 다시 의욕을 보이는 게 반가웠다. 설령 그게 자신이 평생 지켜온 여관을 바꾸는 일이라 해도.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해옥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서진의 차가운 눈빛이 해옥의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훑고 지나갔다. 그날 밤 해옥은 남편 사진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여보, 내가 잘하는 건가? 사진 속 남편은 대답 없이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창밖으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일주일 후 서진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식탁에 펼쳐놓았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정부 지원 사업 신청서예요. 해옥은 돋보기를 꺼내 들었지만 빼곡한 글자들은 눈앞에서 춤을 췄다. 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지원금, 건물 담보 대출. 아는 단어보다 모르는 단어가 더 많았다.
이게 다 뭔지 잘 모르겠구나. 해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진은 참았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간단해요.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고 그 돈으로 여관 고치는 거예요. 그럼 정부에서 지원금 나와요. 이자도 거의 없고요. 내 명의로? 네. 어머니가 건물 주시니까요. 아들 명의로는 안 돼요. 신용이 좀 그렇거든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해옥은 어딘가 마음이 불편했다. 평생 빚 없이 살아온 사람에게 대출이라는 말은 두려움 그 자체였다. 그런데 그 돈을 내가 갚아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사업 수익으로 갚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명의만 빌려주시는 거고요. 지훈이 옆에서 거들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해옥은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다. 글자는 읽혔지만 의미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아들이 이 일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 정말 괜찮은 거지? 네, 어머니.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안 하면 손해예요. 서진이 도장을 꺼내 해옥 앞에 놓았다. 남편 이름과 함께 파인 이은기 매옥이라는 글씨. 결혼하고 처음 만든 도장이었다. 60년 넘게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했던 도장. 해옥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었다. 서진이 재빨리 인주를 펼쳐놓았다.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요. 서진의 손가락이 서류 세 곳을 짚었다. 해옥은 도장을 찍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탁, 탁, 탁 소리가 고요한 부엌에 울렸다. 그 소리가 왠지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서진이 미소 지으며 서류를 챙겼다. 그 미소는 환했지만 따뜻하지 않았다. 며칠 후 서진이 다시 해옥을 찾아왔다. 이번엔 은행 서류였다. 어머니, 초기 운영 자금이 좀 필요해요. 대출 나오기 전까지 쓸 돈이요. 운영 자금? 네. 자재 구입하고 인테리어 업체 계약금 주고 그런 거요. 한 3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3천만 원. 해옥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 돈은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었다. 여관 운영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아껴둔 돈. 마지막 보루 같은 돈. 그 돈은 어머니 빌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여관 고치는 데 쓰는 돈이잖아요. 대출 나오면 바로 다시 넣어드릴게요. 지훈이 무릎을 꿇고 해옥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나 진짜 이번엔 잘할게요. 믿어주세요. 한 번만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해옥은 그 눈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사업 실패로 무너진 아들.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아들. 그런 아들이 다시 일어서려 애쓰는데 엄마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는가. 통장은 서랍에 있다. 해옥은 힘없이 말했다. 서진이 재빨리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다.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거요? 서진이 낡은 통장을 들고 나왔다. 농협 통장. 해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623. 우리 결혼 기념일이다. 서진은 휴대폰에 번호를 적었다. 지우는 해옥의 손을 꼭 쥐었다. 고마워요, 엄마. 진짜 후회 안 시켜드릴게요. 하지만 해옥의 가슴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았다. 마치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은 기분. 그날 밤 해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렸다. 여보, 내가 잘한 건가? 가족끼리는 믿어야 하는 거 아닌가?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이번엔 조금 슬퍼 보였다. 창밖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봄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 해옥은 이불을 끌어안고 작게 몸을 웅크렸다.
가슴 한구석이 시렸다. 가족끼리 믿어야지. 그래야지. 스스로를 다독이듯 되뇌었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다. 비빅.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다. 해옥은 설거지하던 손을 닫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농협은행 출금 300만 원 잔액 47,320원.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해옥은 다시 한번 메시지를 읽었다. 3천만 원이 아니라 잔액이 4만 원이라니. 손이 덜덜 떨렸다. 지훈아. 해옥은 2층을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계단을 올라가 방문을 두드렸다. 지훈아, 엄마다. 문 좀 열어라.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다. 지훈은 부스스한 머리에 피곤한 얼굴로 나왔다. 왜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냐?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갔는데. 해옥은 휴대폰을 지훈 앞에 들이밀었다. 지훈은 화면을 보더니 눈을 피했다. 아, 그거요. 그거요가 아니라 3천만 원 잠깐 쓴다며? 대출 나오면 넣어준다며? 해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급한데 쓸 데가 있어서.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곧 돌려드릴게요. 급한 데가 어딘데? 너희가 여관 고친다며 가져간 돈 아니었냐? 그게 사실은 빚 독촉이 너무 심해서요. 일단 그쪽부터 막아야 했어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온다고. 해옥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여관을 고치는 돈이 아니라 빚 갚는 데 쓴 거였다. 벽에 기대서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이다. 엄마, 미안해요. 진짜 곧 돌려드릴게요. 제발 조금만. 서진이는 어딨냐? 서진이도 아는 거냐? 그건. 지훈이 말을 흐렸다. 해옥은 가슴이 답답했다. 서진에게 직접 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해옥은 서진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되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서진아, 엄마다. 전화 좀 받아라.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해옥은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지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틀째 되던 날 동네 슈퍼주인 순자가 여관으로 찾아왔다. 해옥아, 너희 며느리 서울에 카페 차렸다며? 뭐? 해옥은 순자를 멍하니 바라봤다.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SNS 화면을 보여주었다. 여기 봐. 우리 딸이 보내준 건데 서울 성수동에 새로 생긴 카페래. 사진 보니까 너희 며느리 맞더라고. 화면에는 깔끔한 인테리어의 카페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카운터 앞에서 웃고 있는 서진의 모습. 간판엔 서진의 정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해옥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해옥아,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순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해옥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 아, 아니야. 괜찮아. 고마워, 순자야. 순자를 돌려보낸 후 해옥은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지훈의 방문을 잇는 힘껏 두드렸다. 지훈아, 당장 나와. 문이 열렸다. 지훈은 해옥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서진이가 서울에 카페 차렸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엄마, 내가 준 돈으로 차린 거 아니냐? 여관 고친다며 가져간 내 돈으로. 해옥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훈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대답을 해. 사실이냐고. 죄송해요. 지훈의 작은 대답이 떨어졌다. 해옥은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벽에 기대 천천히 주저앉았다.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냐?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해옥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평생 모은 돈,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 그 돈이 며느리의 카페가 되어버렸다. 서진이는 뭐라고 하더냐? 연락이 안 돼요. 저도 며칠째 통화를 못하고 있어요. 해옥은 허탈하게 웃었다. 가족이라고 믿었다. 아들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엄마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해옥을 가족이 아니라 돈줄로만 본 것이었다. 나가거라. 엄마, 나가라고 했어. 엄마 얼굴 보기 싫으면 나가. 해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흐느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믿은 게 잘못인가?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봄비가 아니라 차가운 겨울비였다. 해옥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다. 그날 밤 여관은 너무 조용했다. 해옥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작게 울렸다. 며칠이 흘렀지만 해옥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밥을 먹을 기력조차 없었다. 지우는 여관 입구를 서성이다가 결국 짐을 쌌다. 해옥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들이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가는 뒷모습. 한때는 그 작은 등을 업고 여관 계단을 오르내렸었다. 엄마, 저 갑니다. 돈, 꼭 갚을게요. 지훈의 목소리가 현관 쪽에서 들려왔다. 해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차가 떠나는 소리. 해옥은 커튼을 천천히 내렸다. 이제 여관엔 해옥 혼자였다. 그날 저녁 해옥은 1층 계산대 앞에 앉았다. 낡은 계산기와 장부를 꺼내놓고 숫자를 들여다봤다. 하지만 숫자는 읽혔지만 의미는 들어오지 않았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재산세, 매달 나가는 돈, 그리고 손님은 한 달에 고작 서너 팀.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버텨왔지만 이제 그 돈도 없었다. 내가 이 여관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 해옥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여관 내부를 천천히 둘러봤다. 1층 로비의 낡은 소파, 남편이 직접 만든 신발장, 벽에 걸린 산 풍경 액자, 복도에 놓인 화분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다. 신혼 첫날, 남편과 함께 이 소파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다. 아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저 복도를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손님들이 여관집 할머니 인심이 좋다며 웃던 모습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이 해옥을 짓눌렀다.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놓아줄 수 없는 짐처럼 느껴졌다. 해옥은 2층으로 올라갔다. 방마다 불을 켰다. 201호, 202호, 203호. 텅 빈 방들. 한때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방들. 지금은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다. 마지막 방, 204호 앞에 섰다. 이 방은 지훈이 어렸을 때 쓰던 방이었다. 해옥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벽에는 아직도 지훈이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다.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 크레파스로 그린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해옥은 그 그림 앞에 주저앉았다. 이게 다 뭐였을까?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엔 소리내어 울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내 손으로 세운 여관인데 아니었다. 정확히는 남편과 함께 세운 여관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해옥 혼자 지켜온 곳이었다. 매일 새벽 시트를 삶고 마당을 쓸고 손님을 맞이하며 지켜온 곳. 그런데 그 여관이 이제 무너지고 있었다. 아들에게 속았다는 배신감보다
자신이 스스로를 속였다는 자책감이 더 컸다. 가족끼리 믿어야 한다는 말에 속았어. 아니, 믿고 싶었던 거야. 아들이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해옥은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갔다. 한참 후 해옥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여관 간판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은하여관. 남편이 지었던 이름. 은하수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여관이 되길 바란다고 했지. 해옥은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제 은하수는 보이지 않았다. 구름에 가려진 밤하늘처럼 앞길이 보이지 않았다. 해옥은 방마다 불을 껐다. 하나씩 천천히. 204호, 203호, 202호, 201호. 불이 꺼질 때마다 여관은 조금씩 어둠에 잠겼다. 1층으로 내려와 로비 불도 껐다. 간판 스위치 앞에서 해옥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스위치를 내렸다. 은하여관이라는 글씨가 사라졌다. 건물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해옥은 계산대 앞에 앉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계산기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장부를 만졌다. 낡은 전화기를 바라봤다. 내가 내 이름으로 산 적이 있었던가? 해옥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여관은 남편 명의였고 그 남편이 떠난 후에도 해옥은 그저 여관 주인 아줌마로만 살아왔다. 통장도 도장도 있었지만 정작 자기 인생은 없었다. 언제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를 위한 사람이었다. 밤은 깊어갔다. 여관은 침묵 속에 잠겼다. 해옥은 어둠 속에서 작게 몸을 떨었다. 차가운 봄밤이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생각 하나가 싹트기 시작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은 작았지만 단단했다. 해옥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아직 모르겠지만 무언가 해야 한다는 건 알았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새벽 4시. 해옥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다 몸을 일으켰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차를 한 잔 따르고 식탁에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했다. 해옥은 서랍을 열고 서류들을 꺼냈다. 지훈과 서진이 가져왔던 사업계획서, 대출 서류, 그리고 여관 등기부등본. 하나씩 펼쳐놓고 찬찬히 읽었다. 읽으면서 깨달았다. 이 모든 서류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다. 김해옥. 건물주 김해옥. 대출자 김해옥. 명의인 김해옥. 내 이름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하지만 정작 해옥 자신의 의지는 어디에도 없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왔다. 여관을 지키는 게 의무라고 생각했다. 아들을 돕는 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믿었다. 해옥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다시 들여다봤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렸다. 대출금, 이자, 남은 재산세, 매달 나가는 관리비. 숫자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대로 가면 1년도 못 버틴다. 손님은 없고 돈은 떨어졌고 빚만 남았다. 계속 여관을 유지하려면 또 빚을 내야 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을 방법은 없었다. 해옥은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산 능선이 보였다. 남편과 함께 수없이 바라보던 풍경. 아침마다 떠오르는 해를 기다리던 자리. 여보. 해옥은 작게 중얼거렸다. 나 이제 놓아줘도 될까? 우리 여관 놓아줘도 될까?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해옥은 알았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지. 당신 인생 사세요. 나 때문에 붙잡히지 마시고. 남편은 늘 그런 사람이었다. 해옥이 뭔가 하고 싶다고 하면 언제나 응원했다. 해옥이 힘들어하면 괜찮아. 우리 천천히 가자고 했다. 해옥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오전 9시. 해옥은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다. 흰머리가 많아졌다. 주름도 깊어졌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선명했다. 읍내까지는 버스로 30분. 해옥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다. 버스 안에서 해옥은 여관을 떠올렸다. 신혼 첫날 들어섰던 그 건물. 손님들의 웃음소리. 아들의 제잘거림. 남편과 함께 밤늦게 장부를 정리하던 시간들. 고마웠어. 해옥은 속으로 말했다. 여관에게 인사하는 기분이었다. 읍내에 도착했다. 해옥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았다. 믿음부동산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중년 남자가 일어서며 인사했다. 해옥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여관 하나 팔려고 하는데요. 아, 네. 앉으세요. 어디 여관인데요? 은하여관이요. 산골에 있는 오래된 여관입니다. 남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살펴봤다. 등기부등본, 건물 사진, 토지 대장. 하나씩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건물이 좀 오래됐네요. 그래도 땅은 괜찮은데. 매매가를 얼마로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적당한 가격으로 팔고 싶어요. 남자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주변 시세, 건물 상태, 토지 가격을 따지더니 숫자를 적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금매로 내놓으면 조금 더 빨리 팔릴 수도 있고요. 해옥은 종이에 적힌 숫자를 봤다. 생각보다 낮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대출금 갚고 빚 정리하고 나면 조금 남을 것 같았다.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파시는데 이유가 있으세요? 가족분들은 아시고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해옥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가족들은 몰라요. 그리고 이유는 이제 내 이름으로 정리하고 싶어서요. 남자는 해옥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뭔가 느낀 듯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해옥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탁 소리가 울렸다. 지난번처럼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사무소를 나와 거리를 걸었다. 해옥은 읍내 시장을 천천히 둘러봤다. 채소가게, 옷가게, 분식집, 익숙한 풍경들. 한 카페 앞을 지나다 발걸음을 멈췄다. 달빛 아래 카페라는 간판. 아담한 카페였다. 해옥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자가 밝게 인사했다. 해옥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도 이런 곳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관이 아니라 작은 카페. 손님을 재우는 게 아니라 차와 이야기를 나누는 곳. 매실청도 팔고 직접 만든 간식도 내놓고. 커피가 나왔다. 해옥은 천천히 마셨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해옥은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다. 무언가를 놓아주니까 오히려 새로운 게 보였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옥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다. 산은 여전히 푸르렀고 하늘은 맑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여관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낡은 현관, 오래된 복도. 하지만 이제 이 공간이 짐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해옥은 2층으로 올라가 방마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열쇠를 하나씩 거두었다. 201호, 202호, 203호, 204호.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고마웠어. 이제 보내줄게. 해옥은 작게 중얼거렸다. 열쇠 꾸러미를 손에 쥐고 1층으로 내려왔다. 계산대 서랍에 열쇠를 넣고 천천히 서랍을 닫았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여관 로비를 물들였다. 해옥은 그 빛 속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이름으로. 한 달이 흘렀다. 공인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펜션 사업을 하려는 젊은 부부였다. 해옥은 그들을 만나 여관을 둘러보게 했다. 건물이 튼튼하네요. 위치도 괜찮고요. 젊은 남자가 벽을 두드리며 말했다. 해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손수 지은 집이에요. 튼튼합니다. 잘 가꾸시겠어요? 해옥의 물음에 젊은 아내가 환하게 웃었다. 네, 할머니. 예쁘게 꾸며서 많은 분들 모실게요. 해옥은 안도했다. 여간이 좋은 사람들에게 가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계약이 체결됐다. 해옥은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 지훈과 서진의 이름으로 된 보증도 정리했다. 그리고 남은 돈을 통장에 넣었다. 2천만 원. 많지 않았지만 해옥에게는 충분했다. 빚 없이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깨끗한 돈이었다. 해옥은 여관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했다. 오래된 가구들, 손님용 이불, 그릇들. 하나하나 만지며 작별 인사를 했다. 남편 사진만큼은 조심스럽게 보자기에 싸서 가방에 넣었다. 여보, 우리 새로 시작해요. 이사 나가는 날 해옥은 여관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텅 빈 방들, 조용한 복도, 계산대가 있던 자리. 42년의 시간이 이곳에 남아 있었다. 웃음도 눈물도 땀도. 하지만 이제 보내줄 시간이었다. 해옥은 현관문을 닫고 열쇠를 중개인에게 건넸다. 잘 부탁드려요. 염려 마세요. 좋은 분들이세요. 해옥은 마지막으로 간판을 올려다 봤다. 은하여관. 남편이 지은 이름. 그 아래서 42년을 살았다. 안녕. 작은 인사를 남기고 해옥은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며칠 후 읍내에 작은 공간을 얻었다. 옛날 구멍가게였던 곳. 20평 남짓한 크기의 낡았지만 햇볕이 잘 들었다. 해옥은 직접 청소를 했다. 벽을 닦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닦았다. 그리고 중고 가구점에서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샀다. 5개면 충분했다. 부엌 공간에는 간단한 주방 기구를 들였다. 전기포트, 찻잔, 접시, 그리고 해옥이 직접 담근 매실청 항아리를 옮겨왔다. 벽에는 남편 사진을 걸었다. 작은 액자 속에서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여보, 여기 어때요? 마음에 드시죠? 간판업자가 찾아왔다. 해옥이 직접 쓴 글씨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달빛 하숙 카페요? 특이한 이름인데요. 하숙집처럼 편하고 카페처럼 따뜻한 곳을 만들고 싶어서요. 아, 좋네요. 정겨운 이름이에요. 며칠 후 간판이 달렸다. 달빛 하숙 카페. 해옥이 직접 지은 첫 번째 이름이었다. 남편이 지어준 이름 아래서 산 게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이름. 해옥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개업 첫날 손님은 없었다. 해옥은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이틀째 한 할머니가 들어왔다. 여기 뭐 파는 데예요? 차랑 매실청 팔아요. 수제 쿠키도 있고요. 그래,
그럼 차 한 잔 주소. 해옥은 정성껏 차를 내렸다. 할머니는 한 모금 마시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게 뭐예요? 맛있네. 매실차예요. 제가 직접 담갔어요. 아이고, 구수하고 달달해. 좋네요. 할머니는 차를 다 마시고 돌아가면서 말했다. 내일 또 올게요. 친구들한테도 얘기할게요. 해옥은 배웅하며 고개를 숙였다. 첫 손님이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소문이 퍼졌다. 읍내에 할머니가 하는 아담한 카페 생겼대. 손님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등산 온 사람들, 시장 보러 온 동네 사람들, 버스 기다리는 학생들. 다양한 사람들이 들렀다. 해옥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여간에서는 하지 못했던 대화들.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꿈을 가졌는지. 할머니, 여기 분위기 좋아요. 집 같아요. 젊은 여행자가 말했다. 해옥은 웃었다. 그래, 편하게 있다가요. 해옥은 깨달았다. 이 공간이 누구의 유산이 아니라 내가 만든 곳이라는 걸. 은하여가는 남편의 꿈이었다면 달빛 하숙 카페는 해옥 자신의 꿈이었다. 저녁이 되면 해옥은 문을 닫고 장부를 정리했다. 매출은 많지 않았다. 하루 3만 원, 5만 원. 하지만 충분했다. 빚이 없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었다. 팔고 싶은 걸 팔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었다. 해옥은 남편 사진 앞에 차 한 잔을 올렸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잘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환한 보름달. 해옥은 불을 끄고 달빛 아래 앉았다. 조용하고 평온했다. 그제야 해옥은 깨달았다.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자유에서 온다는 것을. 많이 가진 게 아니라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진짜 부라는 것을. 이제 시작이야. 해옥은 작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쳤다. 서울 성수동. 서진의 정원 카페 문 앞에 임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화분은 말라 죽었고 유리창엔 먼지가 쌓여 있었다. 한 달 전만 해도 세련된 인테리어로 SNS에 올라왔던 그 카페는 이제 폐허처럼 보였다. 서진은 카페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엔 독촉 문자가 쌓여 있었다. 대출 연체 3회차입니다. 법적 조치 예정. 임대료 미납으로 계약 해지 통보. 카드 결제 연체 안내. 서진은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던졌다. 모든 게 무너졌다. 개업 초기엔 사람들이 많이 왔다. SNS 마케팅 효과였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손님이 뚝 끊겼다. 커피 맛은 평범했고 가격은 비쌌다. 무엇보다 진심이 없었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한 공간일 뿐이었다. 결국 직원 월급도 밀렸고 재료비도 내지 못했다. 서진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지훈이었다. 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다. 여보, 나야. 어떻게 됐어? 지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안 돼. 문 닫았어. 그럴 줄 알았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은 어때? 나도 마찬가지야. 투자자 만났는데 다 거절당했어. 신용불량자라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데?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둘은 한동안 침묵했다. 무엇을 말해도 해결책은 없었다. 어머니한테 연락해봤어?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그래도 어머니잖아.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서진아.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우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건지 알아? 엄마 평생 모은 돈 다 가져다 썼어. 그 돈으로 내 카페 차렸잖아. 나만 나쁜 거야? 당신도 동의했잖아.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훈은 대꾸하지 않았다. 서진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됐어. 각자 알아서 하자. 나 지쳤어. 서진은 전화를 끊었다. 카페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같은 시각 지훈은 고시원 좁은 방에 앉아 있었다. 서울 변두리, 월세 30만 원짜리 방. 창문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다. 책상 위엔 구직 사이트가 켜져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지훈을 받아줄 곳은 없었다. 사업 실패 경력, 빚더미, 신용불량. 지훈은 노트북을 닫고 벽에 기댔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처음엔 정말 다시 일어서고 싶었다. 사업을 제대로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앞섰다. 빨리 성공하고 싶었다. 쉽게 돈을 벌고 싶었다. 그래서 어머니를 속였다. 여간을 고친다고 했지만 실은 빚을 갚는 데 쓸 생각이었다. 서진의 카페 자금으로 쓸 생각이었다. 엄마는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 어차피 어머니는 나이 많고 세상 물정 모르니까 속여도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어머니는 알았다. 다 알면서도 아들을 믿어주려 했던 것이었다. 지훈은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하겠는가?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런 말로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때 휴대폰에 우편물 알림이 떴다.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는 메시지. 지훈은 고시원 관리실로 내려갔다. 407호분 등기 왔어요. 관리인이 봉투를 건넸다. 발신인은 믿음부동산. 지훈은 봉투를 뜯었다. 건물명의 이전 완료 통지서. 은하여관 김영호 매수인. 지훈은 서류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은하여관이 팔렸다. 어머니가 여관을 판 것이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대서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다. 엄마가 여관을 팔았다고? 어머니에게 여관은 전부였다. 평생을 바친 곳이었다.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곳이었다. 그런 여관을 팔았다는 건 모든 걸 정리했다는 뜻이었다. 지훈은 방으로 돌아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다. 매매 계약일, 잔금 납부일, 명의 이전일. 모든 게 한 달 전에 끝났다. 어머니는 혼자 결정했다. 아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지훈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엄마.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아팠을지. 돈을 빼앗긴 것보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것이 더 아팠을 것이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속은 것이 더 슬펐을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홀로 결심했다.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기로. 지훈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은 차갑고 외로웠다. 지훈은 좁은 방 안에서 작게 흐느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 말은 방 안에만 울려 퍼질 뿐이었다. 어머니에게 닿을 수 없었다. 밤은 깊어갔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창문 틈으로 흘러들어왔다. 하지만 지훈의 방은 여전히 어두웠다. 석 달 후. 어머, 여기 진짜 바다 보이네요. 손님의 감탄 소리에 해옥은 미소 지었다. 큰 창 너머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햇빛이 반짝이며 물결에 부딪혔다. 예쁘죠? 저도 매일 봐도 안 질려요.
해옥은 주문받은 매실차를 내왔다. 작은 접시에는 손수 만든 약과가 놓여 있었다. 와,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요즘 약과 만드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손님은 약과를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맛있다. 어머, 진짜 맛있어요. 해옥은 흐뭇하게 웃었다. 이런 순간이 좋았다. 누군가 자신이 만든 것을 먹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 통영으로 온 건 2달 전이었다. 읍내에서 달빛 하숙 카페를 한 달쯤 운영하던 중 해옥은 문득 생각했다. 나는 뭐가 좋을까? 산골도 좋지만 바다도 보고 싶었다. 남편과 신혼여행으로 갔던 통영이 떠올랐다. 여보, 우리 바다 가요. 해옥은 남편 사진 앞에서 말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어차피 시작한 거, 내가 진짜 있고 싶은 곳에서 살자. 통영행 버스표를 끊고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가방 하나, 남편 사진, 매실청 항아리 몇 개. 통영에 도착해 해안가를 걸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짭조름하고 시원했다. 해옥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좋다. 작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빈 건물을 찾았다. 며칠 만에 한 곳을 발견했다. 옛날 방앗간이었던 낡은 건물.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다. 여기다. 해옥은 직감했다. 주인을 찾아가 임대 계약을 맺었다. 월세는 읍내보다 조금 비쌌지만 충분히 감당할 만했다.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먼지를 털고 벽을 닦고 창문을 열었다. 바닷바람이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간판을 주문했다. 이번엔 달빛 방앗간 카페. 옛날 방앗간 자리에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였다. 해옥은 직접 테이블을 칠하고 의자를 고쳤다. 벽에는 남편 사진과 함께 바다를 그린 그림을 걸었다. 중고 서점에서 산 책들을 책장에 꽂았다. 창가엔 화분을 놓았다. 제라늄, 로즈마리, 허브들. 햇빛을 받으며 푸르게 자라는 식물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개업 첫날 해옥은 혼자 카페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 통영 달빛 방앗간 카페 첫날. 손님은 없지만 괜찮다. 나를 위한 공간을 가진 것만으로 행복하다. 해옥은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여간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다. 늘 바빴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보고 천천히 차를 마시고 하루를 되돌아보며 일기를 썼다. 오늘은 할아버지 손님이 오셨다. 어부였다고 하신다. 바다 이야기를 한참 들었다. 파도 소리만 들어도 편안하다고 하셨다. 나도 그랬다. 젊은 여행자가 왔다. 서울에서 왔단다. 회사 그만두고 여행 중이라고. 용기 있다고 했더니 할머니도 용기 있다고 했다. 나이 들어 새로 시작하는 게 더 대단하다고. 기분이 좋았다. 오늘은 비가 왔다. 손님이 없어서 하루 종일 책을 읽었다.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시고 약과를 만들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오히려 평온하다. 일기를 쓰면서 해옥은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동안은 그저 살아가기에 바빴다. 하지만 이제는 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단골 손님 할머니가 말했다. 해옥 씨, 여기 분위기 참 좋아. 마음이 편해져. 그래요? 다행이에요. 근데 여기 혼자 하시는 거예요? 가족은? 해옥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남편은 세상 떠났고 아들은 서울에 있어요. 지금은 혼자예요. 아이고, 외롭지 않으세요? 해옥은 고개를 저었다. 외롭지 않아요.
이젠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거든요. 할머니는 해옥을 한참 바라보다 미소 지었다. 맞는 말씀이에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제일이지. 해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었다. 바다도 함께 물들었다. 예쁘다. 해옥은 중얼거렸다. 이런 풍경을 혼자 봐도 좋았다. 누군가와 나누지 않아도 자신이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밤이 되면 해옥은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했어요. 여기 바다도 예쁘고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당신 없이 사는 게 처음엔 무서웠어요. 혼자 할 수 있을까 싶었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나도 할 수 있더라고요. 해옥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고마웠어요, 여보. 42년 함께 해줘서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내 길을 가볼게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바닷바람. 해옥은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쓸고 지나갔다. 해옥은 눈을 감았다. 바람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잘하고 있어요. 당신답게 살아요. 해옥은 미소 지었다. 눈물이 살짝 맺혔지만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네, 여보. 나답게 살게요. 달이 떠올랐다. 환한 달빛이 바다를 비췄다. 물결이 반짝이며 출렁였다. 해옥은 그 빛 속에 서서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젠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다. 해옥은 작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닫았다. 카페 안은 따뜻했다. 해옥은 일기장을 꺼내 오늘 하루를 적기 시작했다. 밤은 깊어갔다. 하지만 해옥의 마음은 밝았다. 달빛처럼 바다처럼 고요하고 평온했다. 가을이 왔다. 통영의 하늘은 유난히 높고 맑았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고 바다는 더 깊은 푸른빛으로 변했다. 해옥은 카페 앞 화단에 국화를 심고 있었다. 노란 국화, 흰 국화. 가을 햇살을 받으며 꽃들이 환하게 빛났다. 할머니, 국화 예쁘네요. 지나가던 동네 아이가 말했다. 해옥은 손을 흔들며 웃었다. 그치? 할머니가 심었어. 요즘 해옥은 행복했다. 크게 행복한 건 아니었다. 그저 조용하고 평온한 행복. 아침에 바다를 보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엔 일기를 쓰는 일상. 그것으로 충분했다. 카페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여행자들이 바다 보이는 할머니 카페라며 찾아왔다. 매실차와 수제 간식을 맛보고 해옥과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갔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할머니 이야기 들으면 위로가 돼요. 손님들이 남긴 말들. 해옥은 그 말들을 노트에 적어두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다. 어느 가을 오후, 해옥은 카페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서 오세요. 해옥은 뒤돌아보며 인사했다. 그리고 멈췄다. 문 앞에 지훈이 서 있었다. 수척한 얼굴, 낡은 옷차림.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가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전과 달랐다. 흔들림 없이 해옥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해옥은 설거지하던 손을 닫고 천천히 다가갔다. 어떻게 여길 알았니? 읍내 가봤어요. 사람들이 어머니가 통영으로 가셨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지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카페 안을 둘러봤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 바다가 보이는 창. 벽에 걸린 할아버지 사진. 여기. 좋네요. 앉아라.
해옥은 담담하게 말했다. 지우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해옥은 차를 끓여 테이블에 놓았다. 마셔. 고맙습니다. 지우는 두 손으로 잔을 받았다. 따뜻했다. 한 모금 마셨다. 매실차였다. 어릴 적 어머니가 아플 때마다 끓여주던 그 차.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죄송해요. 해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변명도 안 할게요. 다 제 잘못이에요.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니 평생 모은 돈 가져다 썼어요. 거짓말했어요. 믿어주신 걸 배신했어요. 저 정말 나쁜 놈이에요. 해옥은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평온했다. 화도 슬픔도 보이지 않았다. 지우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어요. 그럴 자격 없는 거 알아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파도 소리만 들려왔다. 해옥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다. 너 지금 뭐하니? 편의점에서 일해요. 밤 알바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하고요. 서진이는 헤어졌어요. 한 달 전에 각자 살기로 했어요. 해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밥은 먹었니? 아니요. 괜찮아요. 배고프겠다. 기다려. 해옥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국수를 끓이기 시작했다. 잔치국수? 지훈이 어릴 적 좋아하던 음식. 지훈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예전보다 더 작아진 것 같았다. 하지만 등은 곧았다. 흔들림이 없었다. 여기서 먹어. 해옥은 국수를 내왔다. 김치와 단무지도 함께. 지우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쉽게 먹지 못했다. 눈물이 자꾸 흘렀다. 먹어. 식기 전에. 해옥의 말에 지우는 국수를 입에 넣었다. 따뜻했다. 어릴 적 그 맛이었다. 목이 메었다. 지우는 울면서 국수를 먹었다. 한 입 한 입. 어머니가 끓여준 마지막 국수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천천히 소중하게 먹었다. 해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를 마셨다. 미움은 없었다. 화도 가라앉았다. 그저 안쓰러울 뿐이었다. 저 아이도 고생하고 있구나. 국수를 다 먹고 지우는 그릇을 들고 일어났다. 제가 설거지할게요. 됐다. 앉아 있어. 해옥이 그릇을 받아갔다. 지우는 다시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해옥은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와 앉았다. 지훈과 마주 앉아 차분하게 말했다. 지훈아. 네, 엄마. 이젠 괜찮다. 지훈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해옥은 평온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내가 한 일 엄마는 용서할 수 없어.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이젠 그냥 놓아줬어. 엄마, 넌 내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산다. 우리 이제 각자 살자.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그건 내 몫이야.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팠지만 당연한 말이었다. 엄마가 평생 누구 눈치 보며 살았는지 아니. 아버지 뒷바라지하고 너 키우고 여관 지키고 그게 다 내 의무인 줄 알았어. 행복은 나중에 오는 줄 알았지. 해옥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근데 아니더라. 나중은 없어.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영영 행복할 수 없어. 그래서 엄마 결정했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고. 해옥은 지훈을 바라봤다. 너도 그래. 남의 꿈이 아니라 내 꿈 찾아.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 그게 진짜 사는 거야.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훈아. 네. 엄마는 내가 잘 되길 바란다. 미워하지 않아. 그냥 이젠 각자 살자는 거야. 해옥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닷바람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시원하고 상쾌했다. 늦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방 하나 있어. 고맙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해옥은 2층 작은 방으로 지훈을 안내했다. 이불을 펴주고 나오며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거라. 엄마도 일해야 해. 네. 엄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해옥은 대답 없이 문을 닫았다. 그날 밤 해옥은 1층에 홀로 앉아 일기를 썼다. 오늘 지훈이가 왔다. 수척했지만 눈빛은 달라 보였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는다. 그저 놓아주었다. 남의 꿈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진짜 복이다. 아들도 그걸 이제 배웠으면 좋겠다.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해옥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환하게 떠 있었다. 바다 위로 은빛길이 펼쳐졌다. 해옥은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우리 아들 왔었어요.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도 제 길을 찾아가겠죠. 사진 속 남편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행복해요, 여보. 해옥은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고요하고 평온한 소리. 해옥은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불을 덮었다. 남의 꿈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진짜 복이지. 해옥은 작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마음은 고요했다. 달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해옥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며 밤은 깊어갔다. 통영의 바다는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해옥은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하루가